앞으로 이제 물가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준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비죠. 월 렌트비예요. 올해 들어서 다시 렌트비가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2년물 국채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금리 동결 직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아웃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준으로 역전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움직임들이 좀 더 시장에서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 그러면 증시는 어느 시점에서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나타났었다. 뭐 일단은 시장이 좀 상당히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승폭을 좀 더 즐기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평균 회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평균에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뵙네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좀 중요한 산을 좀 넘어왔어요.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맞습니다. 많았는데 너무 무난하게 넘어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은 또 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올해만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30% 이상? 그렇죠.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다고 나스닥은 보면 한 되겠죠. 30%, 나스닥 100은 한 40%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되게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7종목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거의 한 60% 가까이 올랐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방향성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인가 싶기도 해요. 더 갈 것인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홍익환님께서 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와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일단은 제가 보던 적어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지난주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FOMC 연준 내부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정리한 표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적어도 지난 한 1년 이상 동안 연준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연준 내부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인사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일이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원래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비둘기파적인 인사였지만은 계속해서 좀 물가 안정에 좀 더 목적을 두고 좀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난 부분들이 뭐냐면 약간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비둘기파 성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준 이사회 중에서는 리사 쿡 이사라든지 마이클 바 요 상단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명된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여기 보면 메리 델리, 뭐 라파엘 보스틱 이런 분들은 이제 투표권이 올해 없지만 이제 내년에 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차기 연도에 어떤 분들이 또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준 내부에서 다소 이제 비둘기파적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이제 이번에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청문회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중도 성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약간 좀 비둘기파의 기준이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명된 연준 이사 중에 이제 안드리안 쿠글러라고 한 분도 있는데 이분도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연준 내부에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약간 이 연준 내부의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의 발언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는 진짜 지난 뭐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매파 일색의 코멘트가 많았는데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다.
네. 네요. 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찌됐건 지금 이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3월 중순 이후부터의 그 괴리가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3월 중순 때 은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빅테크들은 더 잘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상승의 폭이 상당히 좀 넓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좁게 나타나고 네네.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면 문제이고, 네, 아니면 긍정적인 포인트면 특징.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이러한 빅테크들의 상승이 너무 오버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더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업종군으로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보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일전에 나와서 어떤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었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4,100여 개 되는 은행들이 있는데 네. 1980년 이후에 보니까 연평균 한 3% 정도씩 계속 감소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올해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VB라든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좀 굵직한 은행들이 파산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보면 대략 한 10여 개 정도의 중소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소형은행들이 또 파산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형은행 지수들이 5월 저점 대비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연초 위에 보면 여전히 한 2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개별단에 들어가 있는 은행들로 보면은 그 연초 위에 뭐 반 토막 이상 나 있는 은행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과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출과 관련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갓세븐 종목들과의 괴리랄까요? 좀 이런 게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앞부분 좀 시장 상황과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긴 네, 네. 했지만 일단 제가 보는 매크로한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증시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증시의 상승세만큼 실물 경제가 받쳐주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퀘션 마크가 좀 드는 부분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좀 담보되어야 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제가 3월 중순 이후에 빅테크들은 정말 잘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이제 지나왔잖아요. 네. 그 어닝 시즌의 특징이 결국에는 딱 한 글자면 AI였어요. 네. 그러니까 올 1분기에 AI와 관련한 그런 멘션을 그러니까 언급을 한 기업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네. 모습이 나타났고 네, 이제 뭐 다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제 그게 시장의 큰 대세 흐름이니까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몇몇 기업들, 알파벳 이런 네.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 컨센이 급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엔비디아 그렇죠.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이 AI와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향후에 이게 실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네. 제가 그 일부 기업들 말고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 상승률 말고 오른편에 그 EPS 수정 관련한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향했느냐, 하향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그 이익 추정치 상향보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익 추정치 상향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상승을 좀 담보하는 그러니까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S&P 500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나스닥 10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테크 기업들 네. 중심의 이 개선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좀 더 딥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몇몇 기업들의 이익 상승 기여도가 훨씬 더 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데 7개 기업의 그 1분기 실적이 사실은 좋았잖아요. 좋았죠. 예.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특히 저희가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네. 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냥 이익 컨센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연초 이후에 소폭 하락한 정도인지 계속 지금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약간의 좀 편중은 있긴 네. 하지만은 몇몇 기업들의 이익 개선의 폭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좀 커지게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리고 그 몇몇 기업들의 이 개선이 커지는 폭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내에서 좀 중요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총도 크고 또 최근에 뭐 테마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도 맞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요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실물 경제단이 받쳐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조금의 의문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경제 성장률 뭐 발표되는 거 네. 봐도 내년은 뭐 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려잡는 기관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한번 네. 그 지난주 FOMC 이후에 네. 나타난 그 SEP라고 해서 경제 전망 요약을 이제 네. 369, 12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0.4에서 1%로 올렸어요. 근데 네.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GDP 나오도 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1.8% 네.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뒤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네. 그 실업률은 오히려 낮췄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실업률은 좀 낮췄고요. 그리고 코어 PC라고 해서 이제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잖아요.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올렸어요. 올렸죠. 예. 자, 그러면서 올해 금리 레벨을 좀 더 높게 네.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은 하이어 for 롱고를 이제 천명한 상태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의 변화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발표했고 그럼 앞으로 나타날 변화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보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건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은 이제 낮췄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노동 시장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떨어질 수 있지도 않겠네. 네. 이제 그런 전망에서 보면 이제 코어피시를 좀 올린 부분들이 좀 네. 있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지금 원래 시장 한 달 전에는 시장에서는 연내 뭐 많게는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걸로 네.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아예 사라졌죠. 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FOMC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금리를 이제 상향을 했죠. 3월 지난 3월 달 대비했을 때 올해와 내년에 목표치를 상향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원래 한 달 전 정도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효과는 아니긴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할증될 수 있는 즉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소멸이 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연준은 5.6%까지 올릴 거야라고 목표 금리를 앞서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최대한 올려봐야 한 번 정도 네. 올릴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FOMC 이후로 나타난 변화가 좀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전망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준이 그 CPI 말고 그 PC라고 해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보는데 요게 네. 지난달에 튀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PC 물가가 좀 튀는 모습을 제일 밑에 나왔거든요. 막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PC도 같이 이제 튀는 모습이 네.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PC 물가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면 7월 FOMC 직전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PC 물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2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PC 한 번 더 보나요? 한 번 더 보자. 이번에 한 번 보죠.
그 다음엔 안 보나요? 그 다음엔 안 보죠. 왜냐하면 네. 이제 7월 24, 25일 날 28일 이니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파란색 그 줄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기준금리 추이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대략 5.25%가 상단이니까 대부분의 이제 물가 수치들이 기준금리보다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한 모습, 통화 긴축 정책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네. 보면서. 그런데 과거에 연준의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와 물가 간의 역전관,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 관계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당장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바꾸지는 않았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실질금리 얘기할 때 그냥 저렇게 그 정책금리하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나요? 원래는 이제 기대 인플레를 가지고 얘기를 예, 많이 예, 하죠. 예, 네. 예. 기대 인플레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제 편하게 네.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린 거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하이얼볼 롱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장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모두가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냐, 그쵸.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뭐 언제냐 요거에 대해서는 또 좀 동상이몽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가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전월 대비 얼마만큼 증가하느냐가 증가 폭이 꽤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전망치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6월 달이니까 5월 달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5월 달 네. 물가 지표가 발표된 상황에서 헤드라인은 4.1%고 근원, 코어 같은 경우는 5.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0.3%만 넘지 않으면 물가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0.4%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임팩트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헤드라인 물가이니까 0.3%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이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까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클 것 같아요. 저 0.3 저거 MOM인가요? 네, 전월 대비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네. 있는 거는 전년 대비라고 네,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9%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6월까지는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걔가 빠지고 얘가 탁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예요. 네. 하반기에. 그럼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쉽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쉽게 빠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상품 물가가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물가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이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낮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강한 지지 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연준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그 물가 전망 조합에서 봤을 때 서비스 물가는 상당히 더디게 빠지고 상품 물가는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우려하지 않을까. 네.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방금 말씀드린 그 조합에 따라서 상품 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하반기에 최대한 1에서 최대한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자체적으로 좀 스터디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상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시건대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시장 예상보다 좀 상당히 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유가 중에 가솔린 가격인데 가솔린 가격과 거의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가솔린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여력을 좀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있었고, 그런 부양책의 나머지 효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초과 저축의 형태로 좀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지탱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준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연준도 사실은 그 뭐 점도표나 이런 데서 상당한 맞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점도표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비죠. 네. 네, 주거비가 꽤 이제 중요한 항목이고 네. 지난해 11월에 파월 의장도 발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올해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는 좀 주거비가 좀 쉽게 빠지면서 그 서비스 물가를 좀 하락을 견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자료는 레드핀에서 나온 그 미국 주거 시장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네. 지금 보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월 렌트비예요. 네. 렌트비인데 지난해 그 2,000달러 넘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서 약간 네. 주택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는 네. 상황이었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렌트비가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만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주거비가 다시 튀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는 보시다시피 위에 이제 작은 박스 모양으로 해서 빨간색 빨간색 실선인데 네. 전년 대비로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월 대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전월 대비로는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물가가 더 더디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차트인데 여기서도 보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앞으로 점도표상에서는 기준금리 전망을 올렸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거 이제 저희가 이제 당장은 이 차트에는 2000년 이후의 움직임만 나타내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과거 한 3번 정도의 경기 침체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앞단의 이제 움직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플랫하게 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한번 있었고, 2007, 8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때 이제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동결 시점이에요. 동결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2년물 국채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항상 금리 동결 직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아웃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2000년 초반에도 검정색 선이 여기 위에 그래프에서 검정색 선이 2년물 국채금리인데 2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동결하는 시점에 들어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2000년 이제 저희가 금융위기 당시 직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네. 수준으로 역전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어느 시점에 정상화가 빠르게 나타나느냐 금리 인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움직임들이 좀 더 시장에서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과거에도 그렇긴 했지만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구간에서 스무스하게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증시는 어느 시점에서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에서 보면은 항상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도 그랬고요.
뭐 2008년에도 그랬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2020년 3월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차트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증시하고 실물 간의 네. 괴리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통화나 재정정책 간에도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엇갈려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이렇다라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드렸지만 예전하고 같다면 이 자리 내려올 때 최저점이 있었다면 맞습니다. 인하도 안 했으니까 아직 최저점을 못 봤다는 최저점을 못 봤다는 것도 있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하다. 예, 예. 네. 뭐 물론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렇지만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최저점보다 뭐 2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작년 10월 저점 대비 대략 S&P 500 지수 보면 26% 정도 예.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거는. 강세장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거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지금 증시와 실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격차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매크로 지표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그래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경기 선행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대략 한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금융 요소 3개와 비금융 요소 7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지표 빼고는 다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S&P 500과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전년 대비로 비교해 본 표예요. 지금 예.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의 움직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반면에 S&P 500은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여기에다가 어떤 그래프들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네. ISM 제조업 지수를 갖다 넣어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 있잖아요. 네. 수출 갖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비교해서 말씀드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증시 간에 비교해 보면 이만큼 괴리가 발생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컨퍼런스 보드 내에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10개 항목 중에 2개를 빼고는 나머지 8개는 대부분 다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앞서서 그 은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실제 미국의 크레딧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작년 초 대비했을 때 대략 한 500bp 가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걸 가장 네. 잘 나타내는 게 미국 고수익 채권, 즉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네. 이게 주황색 선이거든요.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움직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지수가 있어요. 네. 그 하위 지수 중에 레버리지 관련한 지수가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검정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검정색 선과 주황색 선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검정색 선은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지수는 크게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하이힐드에 대한 수익률은 안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미국 기업들의 파산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S&P 글로벌에서 매달 말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기업들 파산 건수가 2011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네, 네. 최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페이스대로라고 하면 올해는 뭐 거의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연준이 하이어 포 롱고를 계속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타이트한 신용 여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가계나 기업의 그 금융 또는 재정적인 여건상의 스트레스 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좀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뭐 계속해서 오래 갈 테니까 그렇네요. 한계 기업 그러니까 지금 뭐 회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었나요? 네, 요거는 좀 크게, 이제 네. 기간별로 표시한 건데요. 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누적,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기업들이 이제 파산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들은 따로 또 띄워드리죠. 저희 사이트에. 네.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주식과 네. 증시와 실물 경제 사이의 괴리를 약간은 걱정하시는 여러 네. 데이터를 네. 지금 가지고 오셔서 논리를 펼쳐주셨는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겠습니까? 써머리 주시죠. 뭐 일단은 네. 시장이 좀 상당히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상승폭을 좀 더 즐기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단기간에 나타날 요인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기 지금 한두 달 전부터 나와서 말씀드리고 네.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 구조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인사이트가 될 만한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항상 뭐 과거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네. 과거가 항상 틀렸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분명히 좀 네.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네. 있고 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부분들에서 좀 분명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평균 회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신뢰 좀 하고 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평균에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